있습니다. 장제스가 패하고 난 다음에 대만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본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삼성 재벌이었다가 만약에 5평짜리 원룸으로 해서 살으라 그러면 상당히 슬펐겠죠. 장제스가 한이 맺혀서 만들어낸 국가 모델이 본토 회복, 그러니까 국가 1차 목적이. 두 번째는 그걸 위한 산업화 정책, 경제 성장. 그런데 한족이 주로 그 기관 산업이나 정치 영역을 차지하고 대만족들은 그 기업을 시키는 그 임무를 맡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만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좌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대만은 중소기업으로 컸는데 왜 우리는 대기업으로 육성하냐, 그런 것은 한국의 역사와 대만의 역사와 특수성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족이 한족만큼 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뭐 장제스가 만든 국민당이 완전 종중 정당이 되고 막 친중이 되고 그럴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대기업이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 우리나라가 현재 번영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주의 산업화 모델과 그리고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되게 돼 있는 것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위기를 상당히 겪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너무나 컴플렉스를 느끼는 그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십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몇천 년 만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셨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뭐 여자한테 참정권을 주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1948년 8월 15일인데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반공, 세 번째는 제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제적으로 도약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좌파들이 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격화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은 그들의 깊은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맞아. 그 날조된 항일투쟁, 그 김일성 같은 개장사 아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맹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격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그러한 깊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러한 나라에서 세계 5대 빈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 10위 규모로 다 됐고 그리고 1세기에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나라에서 정말로 우수한 위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박태준 회장 이러한 사람들 같이 정말 기라성 같은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행운이었고요. 그렇게 우수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아카데믹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냥 오늘 청중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교육사회학 전공자답게요. 오늘 저도 대만의 그 중소기업 쪽이 그렇게 융성하게 된 그런 문화적 토대를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재봉 교수님한테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충분히 들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좀 듣고 싶었지만 시간 제약이 좀 안타깝네요. 고교 평준화도 교육 조건의 평등이다. 이게 학력의 질적 저하가 아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그 교육체제 요새 그 대학이 무분별하게 들어갔으니까 저도 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없어져야 될 대학도 지금 너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봉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가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두 분을 마저 듣고 브레이크타운을 갈까요? 지금 한 5분만 더. 마저 듣는 게 낫겠습니다. 예.
토론하시는 이제 그 조명기 교수님이 다음 차례시고요. 참고로 조명기 교수님은 수광대 언론대학원에서 정말 언론 분야 학문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신 분이고 박수. 처음 나왔어. 여기를 막아놨어. 예, 반갑습니다. 조민기입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는 전공을 여러 개 했습니다. 철학도 해보고, 사학도 좀 해보고, 사회학도 해보고, 행정학도 해보고, 지문방송학도 해보고, 뭐 잘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떨어져 보니까 가다 보니까 신문방송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융합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분을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품앗이를 한 건가 두례를 한 건가 토론문까지 다 그냥 공유를 하니까 저게 내 건데 이런 강의들을 그럼 난 뭐 얘기하지 하는 이제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앉아서 그 좋은 겁니다. 두례라든가 그 다음에 품앗이라든가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의 아주 핵심으로 드는 상호 보존하는 거. 요즘 뭐 눈이 오니까 막 눈 치우는데 보니까 막 그냥 단상 다른 날은 도망가는데 여기는 막 같이 그냥 눈을 치우고 하는 그런 참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빌드업 시켜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었다는 그런 게. 그러면 사실은요, 이 국민교육 헌장은 죽은 헌장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귀한데 자식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때 부모가 막 미쳐 만지니까 죽은 놈 뭐를 만지면 뭐하냐, 죽은데.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게요 무척 어렵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교육헌장이 핵심이 민족조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어? 민족조공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 민족조공을 어떻게 해? 그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서 아닙니다. 결국 민족조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살리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는 김용삼 대기자께서 얘기를 하신 게 막 그냥 언론 온 해가 다 붙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인과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에 키스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 인과관계라는 게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시대 절박성 1936년 1636년인가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그때 김상헌이가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김상헌 이게 그 어머니 절이 강상이라고 했습니다. 강상이라는 게 삼공오륜이면 절의 의를 지키는 절개와 의를 지키는 명나라와 같이 가자는 거죠.
충성하자는 소리죠. 그게 그러면 또 감도 생겨요. 또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인데요. 이 관계성이라는 게 결국 니와 내와 관계 아니에요. 우리 관계 좋아하잖아요. 관계만 하면 감투도 생기고, 관계만 하면, 그러니까 가는 상제도 가고 막 가지 않습니까? 바빠요. 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최명기는 뭐 얘기하냐 그러면 경세치용이라고 했습니다. 경세라는 게 경이라는 게 경전입니다. 유교 그거 해야지. 예, 중요시 해야지. 그런데 세는 요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절박한 문제. 교육 현장이 절박하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절박성이 이걸 같이 이렇게 터트리는 게 아니니까 절박성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실용주의로 가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더니 그걸 강조한 겁니다. 절박성을 실용적으로 풀어라 하는 거예요. 자, 막스 베버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 정치, 직업으로서 과학,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거요. 그게 교육 현장에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풀어볼까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거는 인과관계, 부기를 통해서 막 뒤쳐보니까 찾아보니까 뭐야?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러니까 소명의식과 신과 내와의 일치를 갖고 결과를 모으고 하니까 자본이 축적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1904년 5년에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구닥다리 아니냐? 구닥다리 아닙니다. 왜 구닥다리가 아니냐 그러면 그게 지금 아미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분통이 터졌어요. 니들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정선거 시켜? 그러면서 막 들고 나왔습니다. 그 미국, 우리는 도마에서 어디라도 이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 사람들만, 그 아미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미시가 아니고 그거 부시 커뮤니티입니다. 조그만 그 커뮤니티예요. 거기에서 말이야. 무슨 우유를 파는데 그 우유가 무슨 살균을 해? 멸균을 해?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유 안 팔아.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람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신과 일치,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권의 존중입니다. 기본권. 아미시 사람들은 니들이 내가 최고야. 왜? 내가 신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어. 그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독일은 우리가 같이 이게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군사 전쟁을 하듯이 산업화를 만들었습니다. 산업화를 만드는데 정신이 빈곤한 거죠. 정신이 빈곤한데, 그러나 피테가, 야, 독일 국민, 너 왜 그래? 독일, 프랑스에도 막 하고 말이야. 왜 그래? 그러니 막스 베버가 미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야, 신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육성시키구나. 여기서 인과관계를 뽑아내. 인과관계를. 신의 세계와 그리고 결과가 인과관계를 뽑아내는데, 그걸 우리 유석준 교수님 잘 아시는데,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The Social System이라는 걸 썼어요. The Social System이라는 게 썼는데, 그 Social System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언론 4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4도가 있는데
공화정의는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좌파 정권,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촌에도 K컬 뭐 농촌 K컬처 KKK 그러잖아. 세계 다 1위를 했어요. 1위가 조선이면 조선이 1위 되죠. 반도체면 반도체 1위 되죠. 왜 그래요? 그 분할을 잘 시켜놨어요. 뭐 직업 교육을 잘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분할을 시켜놓으니까 거기에 전문화 그러는데 노무현 정권 같은 건 건달 정권은 뭐냐 관계성 가지고 그 전문화 다 빼서 뿌리고 아마추어사로 만들어버려요. 관계성. 박정희 대통령 절대로 관계성 생기겠습니다. 컨텐츠. 뭐를 발전시키는 건가? 내가 뭐 능률을 최대한도로 어떤 분야에 좋다. 가라. 분할시켜 분할해. 다 그래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일본 칭령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내 10분밖에 안 됐어요. 너무 길게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문화를 직업교육을 항상 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요. 우리 재헌헌법 처음에 뭐 어떻게 되냐 그럼 중도우파가 많이 가 있어요. 중도우파라는 게 사회주의 개념, 남노반독당 계열의 그러니까 그거에 말씀인데 1952년 11월에 재헌헌법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개인의 광산도 자유와 개인 소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본주의 경제로 막 가버렸습니다. 아까 조동윤 교수님 제도로서 경제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그때 해가지고 국영기업체 사형기업의 국영기업체 가지 마라. 그게 쭉 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공급망 생태계를 해가지고 거기 오면서 1952년에 그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 중심제로 갑니다. 그리고 상하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하원을 없애버렸잖아요. 군사정권에서 상하원을 없애버렸는데 그 상하원을 그러니까 그게 발췌 개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953년에 그 한미 그 방위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냥 정부가 그냥 미국에다가 그냥 공급망 생태가 아니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걸 엑기스를 가지고 미국 사회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화를 강조하는 거죠. 전문화를 가면서 그러면 전문화 점점 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은 개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를 한국어로 옮기는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1960년 조동훈 교수께서 잘 얘기했죠. 그러니까 67년에 경제 성장률이 11.3이면 68년은 13.8 이렇게 또 그때 GDP가 165에서 195로 그냥 콱콱 뛰어버려요. 교육 현장의 그 실기가 현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현장이 현장뿐만 아니라 실천과 결과가 따라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뽑아가지고 계속 그걸 교육시키고 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계속 만지고 그냥 역사는 다 흐려져요. 그래서 아까 김영삼 대기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사교육, 그 다음에 시민교육 그거를 잘 매치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그 갈등관계 이게 좌파들이 왜 갈등관계였냐 전문화를 다 아마추어 사회 북한 같은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던 그런 거예요. 그게 박정희 된 거는 씨앗인 벽시라는 게 이제 통일벼가 있는데 통일벼가
사실 그 통일별을 허문회 씨가 그 인디카하고 모니카인가요? 폴리카인가? 그 종을 잘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과학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실근가, 그러니까 그게 키스터의 1966년에 갖고 있던 그 사업의 전문화를 시키는 그 영역 안에는 과학화가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부니까. 그리고 또 그 농촌 부분, 공장 부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R&D가 발전돼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노동자 별로 안 가요. 전부 R&D에 박혀 있어요. 그 정신이 결국은, 그쵸. 요즘 씨앗이 바이오를 해가지고 단백질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건강도, 그러니까 민족 씨앗이 결정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게 우리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교육과 벽시가 발전돼가지고 1977년에 저거 되지 않습니까? 작업자족 700만 톤 113%에 해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세요. 보기거리 없어졌어요. 바이바이 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그게 성공했다 하는 걸 얘기 들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철학자답게 막스 베버의 그 실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벽시 개발이고, 특히 이제 이 교육헌장이 단순한 어떤 교육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맨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님인데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정말 억울하게 위안부 방문으로 감옥살이도 하셨고, 사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아마 깊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가 유석춘 교수님 아닌가.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근데 사회자께서 감옥에 갔다 그러는데 감옥에 안 갔습니다. 위안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감옥에는 가지 않았고요.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겪으면서 대법원 무죄가 나왔고 이제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벌금 200만 원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고, 사실 어제 밤에도 그 상고심 진술서 쓰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국민교육 헌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사실은 좀 제대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가 그동안 너무 편파적이고 또 너무 그 깊이가 없이 그냥 피상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면서, 그래도 다른 부분은 뭐 연구를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정치 문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했다. 그 유신을 통해서 뭐 중화공업화를 했다. 북한하고 어떻게 대치했다. 이런 부분은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이 국민교육 헌장이나 새마을운동이나 또 아까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뭐 어떻게 보면 모시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국가 발전의 정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는 그 물밑 메커니즘은 어떠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김영삼 기자께서 조금 얘기하신 게 이제 가장 그래도 그쪽에 좀 깊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발제문을 보고 반가워서 그냥 제가 그동안은 어디 나가서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삼 기자가 얘기하시는 여러 그 단체 중에 화요회하고 목요회라는 단체가 아까 이름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화요회는 대학 교수들,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적, 문화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머리를 빌렸던 그 전문가들하고, 목요회는 언론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맞아는 요즘같이 이렇게 언론이 양극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물론 여가 있었고 야가 있었고 여당지가 있었고 야당지가 있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끼리도 유신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었고요. 언론계에서도 또 여당지 야당지가 있었지만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식인들 중에 그 카테고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교수랑 언론인들인데, 이 두 분들을 모시고 그 모시는데 뭐 아무나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평가가 좋은 사람들을 모시는 모임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교육헌장 만드는 데도 깊이 관여를 했고, 또 나중에는 10월 유신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가 이제 18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저희들은 당연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쪽 친구들은 이제 배가 아파서 그런지 독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임에 이제 그 활용한 지식인들 그룹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모임을 꾸려나갔던, 요새는 지금 간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가서 정무비서관을 하시고 정무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제가 발제문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 양력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대학을 졸업했고요. 고등학교는 대구에 학교더라. 대륜고등학교 나오셨고, 예. 57년에 이제 민국일보, 61년에 동아통신, 그리고 61년에 동아일보로 옮겨서 70년까지 한 10년 일을 하셨고, 동아일보에 계시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방문할 때 수행하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5년부터 67년에는 동아일보의 동경특파원 동경지사장을 하셨고, 67년, 68년에는 정치부 차장, 그 다음에 69년, 70년에는 정치부 부장, 그 다음에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니만 펠로우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칠 때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소독 취재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청와대 와서 일을 좀 같이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좀 더 이쪽에서 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성사가 안 되다가, 이때는 이제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73년에 정무수석 1수석이 되셨고, 그래서 정무 1수석으로 11.6이 날 때까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6 나고 나서 전두환 정권 때는 공직에는 나가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포르투갈 대사를 하셨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하시고, 공보처 장관을 하고, 이제 노태우 정부가 93년에 끝나죠. 92년 12월에 선거가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제퇴계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대구 경북 쪽에 퇴계를 모시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이사장을 하셨고, 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66이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 저하고 제 동생이 서강대 정액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재작년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 유고를 다 모아서 만월 홍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여기 집어넣고, 여기 보면 여기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쓰신 글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할 때 어떤 기사를 쓰셨는지,
사실 근데 좀 심층적인 분석까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못했고요.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55년에 제가 태어나서 그 중앙중고등학교, 이게 이 아버지가 계신 데는 동아일보여서 맞아요. 인천 선생이 만든 언론기관이었고, 저는 그 영향으로 중앙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대를 갔어야 되는데 연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사회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사회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회학과 출신으로 언론사 기자를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동경하면서 따라 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를 갔고, 사회학과에 가서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운 좋게 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정년을 하고, 정년 직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좀 했는데요. 국민교육원장을 공포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 외우기만 했죠. 근데 실제 아버지나 그 지식인 그 당시 그룹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죠. 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김채윤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동갑내기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고향도 가깝고 해서 우리 집에 오면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김채윤 교수를. 제가 그땐 중학생이고 이제 그 양반은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랑 막역한 사이니까 뭐 나한테 제 이름을 막 속초나 부르는 그런 분이니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뭐 그분이 교수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아저씨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김영선 기자에게는 화요회하고 목요회 멤버의 핵심 멤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계 분들을 그때 많이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활용이랄까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좋게 얘기하는 건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게 아버지가 정무수석을 하시고 유신이 벌어지고 나서는 유신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많이 그 추천을 하셔서 그 대통령이 이제 맞으면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언론계 출신들이 그 당시 정말 에이스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언론계의 에이스들이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많이 갔고 또 대학 교수들 중에는 제가 이 최문환 교수님 아까 막스 웨버 연구하신 최문환 교수님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은 너 막스 웨버 아냐고 얘기하면서 최문환 교수가 그 번역한 책을 자기가 읽었는데 막스 웨버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국민교육헌장이나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세계에서 사실은 뭐 일본의 영향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대 명치 유신이나 그 일본의 그 젊은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독일의 아까 얘기한 피이테나 막스 웨버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기반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많이 입력이 됐고 그 입력하는 주요 창구가 최문환 교수, 박종원 교수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 밑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 결과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가게 돼서 막스 웨버 공부를 남달리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하도 잘난 척을 하시면서 막스 웨버 너 아냐 그래서 알 수가 없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스 웨버를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수업도 듣고 논문도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하면서 막스 웨버를 하고 제가 오자마자 92년에 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 게 제가 87년이고 처음에 낸 책이 막스 웨버와 동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 공부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독일의 그 여러 가지 정신, 미국 자본주의 정신 이런 거에 더해서 막스 웨버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중국의 중세사회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자본주의는 거기서 발달을 못하고 유럽에서 발달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막스 웨버가 한 것 중에.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낸 책이 이 막스 웨버와 동양사이고 이 책 이후로 제가 한 18년 후에 그러니까 퇴임 직전에 유교와 연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유교와 연고의 제 1장이 유교 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글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이제 서양식 자본주의의 정신적 뿌리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가는데 그러면 아무런 정신적 동력 없이 이게 그냥 박정희라는 사람이 막 독재를 써서 북한식으로 노동력을 갈취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 내부적으로 동기가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맞으면 한국식 동기가 있었는데 그 한국식 동기의 뿌리는 유교 윤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인데요. 요새 뭐 유교가 하도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서 요새는 유교가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어떤 판단의 근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데 이제 조선같이 결과가 나쁜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유교의 근본적인 동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유교의 동기 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잘 키우는 유교 윤리가 마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가고 싶어하는 그 윤리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따르는 신을 모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동력은 없지만 대신 조상을 잘 모시고 요새는 조상 대신에 자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방향이 반대로 돼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보람을 찾는 마치 서양 사람의 삶의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검절약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어떤 도덕적 근거가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한 결과로 한국도 발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나라가 천민자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나름의 어떤 도덕성이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 끝에 쓴 글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실은 평생에 그 막스 베버 연구를 통해서 쓴 글인데 요새 뭐 유교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영어로 썼더니 영어로 쓴 논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좀 잘한 그 영어로 저널의 발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책으로 냈는데 그 저널에서는 저한테 이제 인용이 되면 인용됐다는 사실을 저한테 알리는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도 더 넘은 글인데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인용하는 그 학자들의 분포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발전하고 싶어하는 나라 학자들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무슨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막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에서 이 글을 인용한 영어 글이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국민교육 헌장 같은 어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그 당시 지식인들을 많이 활용했고 그 지식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최문환, 박종홍 두 분이고 그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직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온갖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글까지 쓰게 됐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기자가 하는 말이 맞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하고 이 글로 쓰신 거 많이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조동근 교수님이 뭐 워낙 그 경제학 쪽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국민교육 헌장 중에서도 그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철학에 관해서만 긍정적인 얘기를 쓰셨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우파의 가치인 공동체나 어떤 그 협동하는 문제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되고 경쟁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파는 추구하는 가치가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쟁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되고 뭐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제 저마다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소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땐 도와주고 하는 것도 같이 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파의 가치인데
요새 너무 시장 쪽에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봉 교수님 발표에서는 그 발전주의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들은 사실은 저도 그 이재봉 교수보다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살 위인 것 같은데요. 그 조금 앞서서 이재봉 교수보다 조금 앞서 저도 그쪽 분야의 공부를 꽤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에 뭐 특별히 토론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글에 오늘 또 발표 내용은 좀 바뀌셨던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는 작업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박정희 시대에 이제 그 총체적 이해가 되면은 교육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도시의 중산층이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또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북중학교는 평준화시켜서 도시 중산층이 맞으면 지위를 재생산하는 채널을 망가뜨립니다. 일부러 폐지해버리고 대신 명문 공고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금호공고를 비롯해서 각 도에다가 대표적인 일종의 뭐 도립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도를 대표하는 기계공고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전국에 한 17개인가의 공고가 기계공고가 생기고 그 기계공고 말고도 또 각종 공고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개 정도, 전국에 100개 정도의 공고가 생겨서 이 공고들은 굉장히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도 좋은 중학교가 있는 것은 지원은커녕 아예 없애버리면서 맞으면 도토리 키재기로 다 평전을 시켜버리고 이제 공고나 이런 그 기술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중에 전 국민을 중산층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루트를 하나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중하층, 지주가 아닌 농촌의 소작인이나 맞으면 땅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 공부까지 가기가 힘들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말고 기술 공부하는 공고를 들어가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중화학공업이 오늘날 K방산의 기본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신 배경으로 보면 다 못 살던 농촌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인데 지금은 다 중산층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조까지 해가지고 또 지나치게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작용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이런 그 교육제도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횡설수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뭐 벼슬길로 나가는 길은 다 막혀 있으니까 빨리 뭐 장사라든지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개화가 빨리 됐고 기술자 장인들이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한 지역에는 남한에 비교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주자성리학 이게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전부 조상 파먹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더래요. 만나면 이런답니다. 당신은 무슨 김씨에 뭐요? 나는 누군데? 나는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멧돼조는 성균관 대장을 하셨고 멧돼조는 뭐를 했고 멧돼조는 뭐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럼 너는 뭐냐?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 한답니다. 바로 이 주자성리학, 이 양반 상놈의 이 극단적인 이 계급 신분 구조가 공산주의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공산주의가 강했대요. 단지 그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정신으로 이걸 막 찍어 누르고 6.25가 나면서 공산주의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그냥 지하로 잠복해 있었던 걸 뿐이지
이 근본적인 토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 반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버지고 사회가 무슨 뭐 개방화되고 무슨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이걸 찍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가지고 과거의 남로당 같은 이런 세력들을 강고하게 형성을 해서 오늘날 국회 다수 의석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좌와 우의 이런 그 역사적인 대립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 제가 아까 로버트 프리만 머치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선진국들은 시민교육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자녀들 보내신 분들 보시면 미국의 이 학생들은 미국의 건국의 역사, 미국이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막 귀가 아프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은 엘리트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교양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어 수학 다 잘 외우고 이런 거를 그냥 엘리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파 전교조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교육에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국가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체제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2세, 3세들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참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는 원론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자. 이 모든 문제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언론이 안 가르치고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알고 있는 내가 내 자식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마을에 그리고 공동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깨우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정말 한국 사회를 깨부수는데 이 돌격대 역할을 했던 58년 개띠 세대입니다. 이 58년 개띠 세대가 자라오면서 NL 주사파, PD, 이런 것들이 다 이 58년 개띠서부터 시작이 돼. 이게 아주 개 같은 세대예요, 이게. 이 세대가 자라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미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저쪽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 애들은 벌써 30년, 40년 이상을 자기네들이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감옥에 썩어가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해가면서 그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농활 야학 그래가지고 취직 안 하고 전부 공수리가 돼가지고 무슨 노동 현장으로 가서 노동자들을 전부 무슨 언더그라운드 서클을 통해서 만들고 이런 노력을 30년, 40년 계속해온 결과가 오늘의 이 모습이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국가도 안 해주고 사회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절망체념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 자식부터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시작을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년, 40년 이상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좌익들이 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내 몸에다 휘발유 뿌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유 이념하고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겨우 균형을 맞춘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